안녕하세요. 세봄인생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내 칠순 잔칫날 평생을 바쳐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보낸 문자가 엄마 그냥 거기서 죽어. 이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박복래 여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이 사연은 효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독약 한 사발과 세금 할인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찍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한 사람의 70평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기막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5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을 만날 줄이야. 박복래 여사님의 피눈물 어린 마음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며느리가 타준 천연멀미약이라는 걸 마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년이 연말정산 어쩌고 하며 매민 그 서류에 내 인감도장을 찍어주지 말았어야 했지요. 내 나이 일은 박복래. 사람들은 날더러 복이 많아 복래라지만 내 팔자에 복이라는 건 청량리 시장 좌판에서 아들놈 입에 밥 넣어줄 때 그때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25에 남편 잃고 아들 진수 하나. 청량리 시장 좌판에서 젖은 행주로 손등을 닦아내던 밤이 수천 번이었습니다. 진수놈 대학 등록금 모자란다기에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 눈 딱 감고 전당포에 막히던 날, 그날은 어찌나 울었던지. 그래도 그 아들놈이 장가간다고 싹싹하고 고운 며느리 김미영이를 데려왔을 땐 이제 내 고생도 끝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허허, 우리 미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복 받은 줄 알아. 진수놈은 마누라 자랑에 입이 달았고 며느리는 내 그림자만 밟아도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나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늙은이의 착각이었지요.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거실 장롱이 먼지를 하얗게 비추던 시각, 며느리가 양손 가득 붉은 홍삼 상자를 들고 들어섰어요. 신발 벗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칠순이신데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꿀을 탄 듯한 단맛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달콤함 속에서 무언가 쉰물 같은 차가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그때 그걸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라니? 요새는 시끄럽게 동네방네 잔치하는 거 촌스러워요. 공기 좋은 섬에 가서 저희끼리 푹 쉬다 오는 효도여행이 유행이래요.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한대요. 며느리의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핏빛 같았어요. 그 손가락들이 홍삼 상자를 쓰다듬을 때마다 비닐 포장이 바스락, 바스락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진수놈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거들었지요. 입에선 커피 냄새가 났고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맞아 엄마, 내가 제일 좋은 리조트로 다 예약해놨어. 배 타고 1시간만 들어가면 와, 경치가 끝내준다니까. 엄마 이번엔 내 체면 좀 세워줘. 응? 친구들이 엄마 칠순 어떻게 모시냐고 다 물어봤다고? 그 순간 며느리가 소파 옆 테이블에서 서류 뭉치를 탁 하고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니까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세금 할인이 있대요. 여기에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그래야 여행 경비도 할인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금 장난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나는 세금이니 할인이니 하는 말에 약했습니다. 평생을 보험에 파넌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로 살아온 제겐 그런 어려운 말들이 그저 머리 아픈 주문처럼 들렸을 뿐이었지요. 책상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낼 때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글씨들은 개미만큼 작았고
형광등 불빛에 번져 보였어요. 양도, 증여, 합의서, 글씨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지만 나는 그저 내 아들놈이 기특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똑 부러지네. 알아서 다 해.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붉은 인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호호. 어머님 뭐려. 참. 어머님. 뱃멀미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지어온 천연멀미약이 있거든요. 여행 가는 날 아침에 꼭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병은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쓴맛이 섞인 냄새가 마치 썩은 약초 같은 가라앉은 물냄새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어요. 천연이에요, 천연. 한약 재료만 썼다니까요. 비싸요, 이거. 나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표인 줄이야. 까맣게 몰랐습니다. 칠순 당일 새벽, 창밖에선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깍, 깍. 왠지 불길한 소리였어요. 며느리 같아준 멀미약은 컵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찐득하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입안에 쇠맛이 돌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셔야 해요. 안 그럼 배에서 토하신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귓속으로 소미불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눅눅한 안개가 뇌를 감싸는 느낌. 눈꺼풀에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게 내려왔고 차 안에서 나는 내내 혼수 상태처럼 졸았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스르륵 지나갔어요. 아파트, 논밭산, 그리고 바다. 세상이 물감처럼 번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며느리가 내 어깨를 흔들 때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시체를 만지듯 무심한 손길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갯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썩은 해초와 짠물 냄새가 뒤섞여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웬 배가? 어머님, 저 배 타고 먼저 섬에 들어가 계세요. 리조트 셔틀이 선착장에 나와 있대요. 낡은 통통배가 파도에 부딪히며 쿵쾅 쿵쾅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너희는? 아 맞다, 케이크. 칠순잔치 케이크를 읍내에 주문해 둔 걸 깜빡했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저희는 케이크랑 회 떠서 다음 배로 바로 따라갈게요. 30분이면 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약에 취한 나는 그걸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놈은 그날따라 유독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얼른 타. 춥다. 이따 봐. 그놈이 내 등을 떠밀 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낡은 통통배의 나무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차갑고 딱딱한 나무결이 느껴졌습니다. 갑판 바닥에는 고인물과 죽은 물고기 비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는 30분이 아니라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퍽 두들겨 팼습니다. 바닷물이 튀어올라 내 뺨을 얼음처럼 차갑게 적셨어요. 짠맛이 입술에 스며들었고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배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톱 밑으로 녹물이 묻었어요. 도착한 섬은 리조트는커녕 지옥의 끝자락 같았습니다. 회색 빗돌섬, 썩은 그물이 해변에 널려 있었고 그 그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썩은 새우, 곰팡이, 죽은 바다의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하늘을 찢었습니다. 끼악, 그 소리가 마치 비명 같았어요. 어르신, 다왔수, 내리쇼. 선장의 목소리는 퉁퉁하고 무뚝뚝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그 입에서 쏟아졌어요. 저 리조트 셔틀은 선장은 담배꽁초를 바다에 푸 하고 뱉었습니다. 꽁초가 파도에 떠내려가는 걸 보며 그는 나를 마치 미친 노파를 보듯 쳐다봤어요. 리조트, 할매, 꿈꿨수? 여긴 그런 거 없어. 저기 민박집 하나 있긴 한데 오늘따라 웬일로 손님이 다 오네. 선장이 나를 그 돌섬에 내려놓고 떠날 때 대전이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쏴 하고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지막 희망도 함께 멀어져 갔어요.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민박집 문을 두드릴 때 손가락 마디가 나무 문에 부딪히며 똑똑똑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녀의 입에선 막걸리와 마늘 냄새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칠순잔치 예약이요. 아들이 뭔 놈의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예약 같은 거 없어. 썩 꺼져. 쾅. 문이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그 바람에 내 얼굴에 먼지가 후 하고 날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돌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무릎팍을 얼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낼 때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굳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뚝, 뚝.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바닷바람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찰같을 파고드는 바람이 뼈까지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옷 속으로 스며든 냉기가 내 온몸을 돌덩이로 만들었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을 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아들 진수.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도 내가 거부했습니다. 엄마, 그냥 거기서 죽어. 그 집이랑 땅, 다 우리 거야. 찾을 생각 마.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그 글자들이 파랗게 빛났어요. 그냥 거기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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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진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흐르륵. 목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슬픔이, 분노가, 배신감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 21살에 너를 낳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앓는 네 이마에 찬수건을 올리고 네 등록금 때문에 내 금가락지를 팔고 네 결혼식 비용 마련하려고 아파트 청소 일을 했던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멀미약 드셔야죠. 그 가증스러운 꿀바른 목소리. 골칫덩이 치웠네. 내 등 뒤에서 그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화르르르름. 천둥 소리가 섬을 뒤흔들었어요. 번개가 바다를 찌직
하고 갈랐습니다. 폭풍우가 세상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나와 함께 울고 있었어요. 파도가 쾅 하고 선착장 돌벽을 때렸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았어요. 바닷물이 내 얼굴에 튀어 짠맛이 입술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바닷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깜빡였습니다. 5%, 3%, 1%, 화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글자가 흐려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도 함께 꺼져갔습니다. 짐 가방을 내팽개쳤습니다. 가방이 모래밭에 쿵 하고 떨어지며 가방 문이 열렸고 내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빗속에 젖어가는 내 옷들, 마치 내 인생이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으흐흐. 흑, 진수야, 이 몹쓸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맨발이 차가운 모래를 밟았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며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파도가 내 발목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바지가 물에 젖으며 무겁게 늘어졌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차가움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아들놈 소원대로 여기서 죽어버리자. 내 칠순잔치상이 이차디찬 갯바위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를 밟는 차박차박 소리, 빨라지는 발소리, 급한 숨소리. 안 돼. 거친 손이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쇠갈고리 같은 손이었어요.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지만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미쳤소. 이 밤에, 이 폭풍우에 죽으려고 한장했소. 나는 그 남자의 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옷에서 바다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묵은 담배 냄새가 났어요. 이거 나요. 난 죽어야 돼. 내버려둬. 다 필요 없어. 난 살 이유가 없어.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찰싹. 그 남자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뺨에서 따끔한 통증이 번졌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죽는 건 살고 나서 정하는 거요. 이렇게 죽으면 당신만 억울한 거요. 그놈들은 웃을 거요. 살아야 복수할 수 있어. 그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울림, 진심, 간절함. 나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의 깊이 파인 주름들, 바람과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 굵고 거친 손, 소금기가 밴 옷. 하지만 저 눈빛, 50년 전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으면서도 나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숫덩이 같던 눈빛. 철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려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처럼 요동쳤어요.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봉래, 맞니? 박봉래, 살아있었구나. 봉래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년 묵은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철민, 봉래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 호강시켜줄게. 나만 믿어.
5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억지로 헤어졌던 내 첫사랑. 월남전에 파병 간다며 떠났다가 전사 통지서 한 장으로 내 가슴에 묻혔던 그 이름. 그가 여기 이 지옥 같은 섬에 서 있었습니다. 철민아. 나는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팔이 나를 꽉 안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폭풍우가 우리를 덮쳤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복내야,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복내야.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50년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하늘이 울고 바다가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칠순에 나는 죽으러 왔다가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에 소미불 냄새가 났습니다. 햇빛에 말린 포근한 냄새, 그리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였어요. 따뜻한 아랫목, 등 아래로 훈훈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온돌의 열기가 얼었던 뼈를 녹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복내야. 이게 얼마만이냐. 철민 씨가 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내 손을 잡을 때 떨리고 있었어요. 50년의 그리움이 그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었답니다. 야전병원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이미 나는 중매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였어요. 그때 네 결혼식장 앞에 서 있었다. 하객들 뒤에 숨어서 하얀 드레스 입은 너를 봤어.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 내가 죽었다 살아온 건데 널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길로 이 섬에 들어왔다. 죽을 만큼 일했어. 전복 양식 미역 채취 뭐든 했지. 너를 잊으려고 죽도록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살았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마다 울었어. 내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엔 항상 당신이 살고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주름이 되어 우리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21살 때 그대로였어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 그 멀미약, 그 끔찍한 문자 메시지, 내 재산을 노린 계략, 모든 것을 그냥 거기서 죽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그 놈들을. 철민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복내야, 울지 마라.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부드럽게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50년 만에 나를 만나려고 네가 이 고생을 한 거야.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섬, 여긴 내 땅이야. 나 이 섬 주인이고 이 섬 전복 양식장이 다 내 거야. 내 눈이 커졌습니다. 철민 씨, 복내야. 너 없이 사는 동안 50년을 독하게 일했어. 근데 하늘이 널 다시 내게 보내줬어. 넌 칠순에 죽으러 온 게 아니야. 칠순에 새 인생을 시작하러 온 거야.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놈들, 내가 가만 안 둬. 복내야, 나만 믿어. 50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지금이라도 지킬게.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하늘은 새파랗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았습니다. 철민 씨는 자신의 가장 빠르고 좋은 배를 꺼냈습니다.
흰색 회속정. 엔진 소리가 으르릉하고 힘차게 울렸어요. 복내야, 가자. 서울로 가서 저놈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자.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그의 서류 가방에서 가죽 냄새가 났어요. 강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날카롭게 울렸어요. 여사님, 도장 찍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을 때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여 계약서, 소유권, 이전, 양도, 이건 세금 할인 서류가 아니었어요. 여사님의 아파트를 아드님 내외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습니다. 시가 12억짜리 아파트가 이미 명의 이전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드님 내외는 어머님이 섬에 계신 사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 접수 직전까지 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은 사실 공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문자를 보낸 놈인데 며느리 김미영 씨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프린트된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사채 빚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들한테서 협박 문자도 수십 통 받았고요. 또 다른 서류. 아드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류양섬에 모셔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며느리가 아드님이 술 취해 자는 사이 핸드폰을 훔쳐서 보낸 겁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 먹인 멀미약,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였습니다. 약국 CCTV에 며느리가 수상하게 여러 약국을 돌며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수는요? 속은 겁니다. 지금 처가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외출도 못하게 막혔다고 합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철민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 복내야, 아직 울긴 이르다. 네 아들놈 구해내야지. 그 며느리년 당장 잡으러 가자. 우리는 변호사, 경찰 2명 그리고 철민 씨가 부른 섬마을 청년의 장정 대여섯 명과 함께 며느리 사돈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선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아무도 말도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으르릉 울렸고 내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며느리 사돈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빌라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문 열어, 이년아, 김미영. 문 안 열어. 철민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급한 발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쿵 그리고 작은 비명. 한참 뒤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입에서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엄마 살려줘. 내 아들 진수가 의자에 묶인 채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빨갛게 패여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날 가뒀어. 저 여자가 다 한 짓이야.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한테 그런 문자 보낸 것도 몰랐고 보험 든 것도 몰랐어. 닥쳐. 입에 신자 새끼야.
며느리가 묶인 아들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진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까발리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저 사람도 한패예요. 어머님 섬에 버리자고 먼저 말한 게 누군데? 엄마 치매 걸려서 힘들어 죽겠다. 어디 요양원에 버리자 입버릇처럼 말한 게 저 인간이라고요.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진수야, 저게 사실이냐? 진수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이것도 보셔야겠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공기를 갈랐습니다. 생명보험증서, 피보험자 박봉래, 사망시 수익자 아들이 진수, 보험금 3억 원. 이건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며느리년 필체가 아니야. 나는 그 서명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우리 진수 필체야. 가슴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놈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빚이 있어. 주식으로 날린 돈이 2억이 넘었어. 나도 돈이 필요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으로 5억을 날렸다면 아들은 주식으로 2억을 날렸고 둘이 짜고서 내 재산과 내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 죽어라는 문자 며느리년이 보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그 끔찍한 마음은 내 아들의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험 가입 서류의 날짜를 보니 칠순여행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나는 내 70평생에, 내 청춘에, 내 피눈물에 힘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그 짐승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철썩 손바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내 가슴 속 분노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진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50년 묵은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니놈 등록금 때문에 내 금가락지 팔던 날 금은빵 아저씨가 이거 시집 올 때 받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난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굶어도 너는 쌀밥 먹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했어. 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넣으려고. 난 김치만 먹었어. 진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가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탈 때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꽃다발 사왔을 때 난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진수가 묶인 의자째로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놈을 벌레 보듯 발로 찼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목소리인데도 낯설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로 난 자식 없다. 며느리 김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풀려 있고 입에서 중얼거림만 흘러나왔어요. 다 끝났어. 내 돈 5억.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고 해. 다 끝났어. 그때 철민 씨가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 시작하게. 예, 회장님. 변호사가 경찰들에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존속유기죄, 사문서위조죄, 특수감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들 이진수는 존속유기방조 및 살인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안 돼,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침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발.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재산?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섬에서 폭풍 후에 떨고 있을 때, 죽으려고 바다에 들어갈 때, 나를 구해준 건 너희가 아니야. 여기 이 사람, 강철민 씨야. 나는 철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전 재산은 50년 만에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여기 이 사람과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쓸 것이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죄값을 감옥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뼈저리게 치러라.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 박복래 여사님은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12억짜리 아파트도 명의를 되돌렸고 그것을 처분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 6억을 자신이 젊었을 때 고생했던 마음을 생각해서 이혼모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엄마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자라나야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5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첫사랑 강철민 회장님과 함께 그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순에 죽으러 간 그 섬. 하지만 이젠 가장 빛나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곳. 1년 뒤 복래 여사님, 지금 행복하세요? 바닷바람이 내 잇머리를 날렸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지금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래다운 날들을 살고 있지요. 철민 씨가 옆에서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침에 철민 씨랑 바다에 나가서 전복 따고 손으로 해초 만지는 그 미끌미끌한 느낌. 바닷물에 손 담그면 차갑고 짠 느낌. 그게 좋아요. 저녁엔 같이 노을 보고 갓 구운 전복에 소금 살짝 뿌려서 먹는데 입안에서 고소한 맛이 퍼지는 그 순간.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다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수다. 재산도 아파트도 그런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철민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지만 따뜻한 손. 복래야, 우리 칠순이 지났지만 결혼식 올릴까? 철민 씨, 우린 결혼 안 해도 부부지. 50년 전부터 이미 부부였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오늘 박복래 여사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겪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독한 배신의 폭풍 뒤에 숨겨져 있던 찬란한 첫사랑이 혹은 그보다 더 값진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7순에도 8순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복래 여사님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봄 인생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봄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